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가미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파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의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이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 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숍이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에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혼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사연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앞뒀던 예비 형님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은 양면 테이프 생산직 사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외과 의사였던 지금의 예비 형님을 만나 끈질기게 고백을 시도한 결과 연인 사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예비 형님 집안에서도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갔었는데 기다리길 잘했다며 시댁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사람 앞일 모른다더니 누구나 인연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하게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하자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디 인사시키기에도 창피해 죽겠다는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에게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 해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놓았었죠. 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개인 미용실도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머님도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 손질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가족 전체가 제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용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관리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어? 더러워서 너희 미용실에 더는 가지 않으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꼴랑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너는 내 막내 아들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난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단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좋고 대단한 거죠. 좋은 말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무슨 기를 세워줘? 그랬다간 이미 나를 잡아먹었을 거다. 우리 집안의 오점인 네가 좀 빠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겐 안 되겠니? 그나들이 의사 며느리 데려오면 분명 결혼 안 한 처자들 수두룩 할 텐데. 내 작은 아들과 엮여주면 얼마나 좋아? 아직 애도 없으니 이혼하고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데 눈치껏 알아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댁 집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에게 막말을 가리지 않고 뱉어대는 시모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시댁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미용실은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돈 버는 직업이라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몸을 함부로 놀렸던 거 아니냐고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었던 건 미용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와서 관리받고 가셨습니다. 미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 데려간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관리받으시고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베풀면 시모도 언젠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날 크게 상처받은 뒤로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이 컸었는지 당분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곤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던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지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속 편하게 살자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차단하고 있었어요.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전화를 안 받아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미용실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시모도 저희 부부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좋았던 그날 하루를 망쳐버릴 정도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렸는데 시모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한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지 몰라 얼떨결에 저도 고개를 숙였는데 시모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형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 예비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용실 안을 살펴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린다던데 네가 관리 좀 해줘 봐라. 너희들이 하도 연락 안 받고 차단하길래 우리끼리 먼저 얼굴 대면했었다. 어머님, 저는 관리받고 있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함부로 제품을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동네 구석에 미용실 하면 안 무서워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딱 범죄 일어나기 좋게 되어 있던데 좀 더 밝은 곳에서 미용실 차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미용실 용품들도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손님이 이곳에 찾아오긴 해요? 동네 장사라 아줌마 아저씨들 상대로만 벌어먹고 사는 건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이런 미용실 처음 봐서요. 이러니 어머니 머리가 전부 손상이 됐죠. 제가 가는 미용실에 조만간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관리 받아요.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받으면 다른 미용실 못 간다니까요. 저희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역시 동네 미용실이라 싸구려 제품만 쓰다 보니 내 머리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던 거구나.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니 내가 받는 대우도 급이 달라지는 거 봐라. 너는 이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니? 돈도 되지도 않는 미용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할 말만 하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기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전부 망쳤거든요. 예? 말하는 거 봤니? 어른 알길 아주 개똥으로 안다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어?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새며느리 얼굴 보여줄 겸 잠깐 틀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그 캠핑 뭔가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들렸다. 네? 저희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알아서들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캠핑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난리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시킬 겸 해서 자리에 모이는 거니 너희들도 무조건 참석해라.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최대한 좋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직접 움직였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거라. 너한테 부탁이 아닌 통보하러 온 거니 싫다는 말 할 생각 하지 마라. 의사 예비 며느리 한마디에 직접 움직이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의 차별이 너무 심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또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미용실에 무작정 들어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돌아간 뒤 짜증이 밀려온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어떤 문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캠핑이냐고 예비 형님의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을 올리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길래 점점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모가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렸습니다. 너, 내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좋게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한테 곳에 뭐라고 그랬니?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평생 인연 끊겠다고 화를 내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붙이지 않겠단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정식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좀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잖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오늘 미용실을 다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캠핑 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이 집안과 연을 끊어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참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보단 먼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미용실에 들어와서 예비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한다고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상처받을 만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없다고요. 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간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니?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2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2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2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2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2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3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2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